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국감 이틀째인 오늘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김건희 여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대표들이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상생협의체를 열어 배민이 제안한 차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합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적들에게 반격하는 것이 안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할로윈 오늘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서 여당과 야당은 정면 충돌했는데요. 이시열 기자가 법사위 국감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죄가 확실하다고 공격했고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위법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6대 범죄 당시에도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마음먹으면 법에 뭘 규정했든지 마음대로. 이 대표 사건 재판 일정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사건에 비해 몇 배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반면 민주당은 지연 문제를 검찰 탓으로 돌렸습니다. 법원이 놓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또 수많은 증인들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고. 최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도 여당은 이 대표 방탄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대통령 관저의 공사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며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 이 회사의 대표를 찾아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필요 없는 정쟁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현 기자입니다. 야당은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 관저의 중축 공사를 맡고 불법 하도급을 준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업체 대표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꼴을 당해도 국정감사를 이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회사에 찾아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문 안을 두들기고 인기척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우편물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승전 우리 대통령실 관련한 증인만 이렇게 동행 명령을 다수당 입장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국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바라는 거는 싸움하는 정치 떠나서 힘든 민생을 좀 차곡차곡 챙겨봐라. 이런 게 가장 우리 행안위에 지금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관저 관련 질의를 쏟아냈지만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의 행정과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대표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수료 관련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제6차 상생협의체를 열어 배민이 제안한 차등 수수료안을 논의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쿠팡이츠 서비스 김명규 대표가 출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수수료율을 올리는 등 배달비를 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배민이 최근 내놓은 차등 수수료 상생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매출이 낮은 영세업체들은 2%까지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점주들은 수수료 상한이 그대로라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6번째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열어 차등 수수료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생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앱과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공정, 공감, 공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번 국감과 상생협의체 논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정산 금액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TMF 사태로 많은 업체들이 큰 피해를 겪으면서 정부는 이런 피해 업체들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대출 문턱이 너무 높은 탓에 저신용 피해 업체들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TMF 사태로 9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막막하던 차에 피해 업체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6조 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 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정부가 마련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막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액이 커지며 신용도가 떨어진 탓에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차입 능력이 없어서 니네는 빌려줄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지원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실제 A씨처럼 정책 자금이 절실한 저신용 피해자일수록 대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789억 원을 지원했는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51억 원으로 전체 대비 6.5%에 그쳤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 일반 대출과 비슷하다 보니까 저신용자들은 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 피해자분들은 두 번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촘촘한 구제를 위해 피해 업체 사정에 맞는 대출 기준 마련은 물론 추가 정책 자금 투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위와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2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권익을 상대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 경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오늘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를 포함한 관리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배경 등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사들은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 비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예상치보다 20% 이상 낮춘 10조 원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당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파출소로 가면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항의하고 음주운전을 하기 전엔 불법 주차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문다혜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주점에서 걸어 나온 다혜 씨는 술에 취한 듯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당기며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몸을 가누기 어려운지 잠시 차에 기대었다가 10여 분 뒤 전봇대에도 기대다 비틀거리며 이동합니다. 옷이 바닥에 끌리는 줄도 모른 채 골목을 갈지자로 내려와 그대로 차에 탑승합니다. 2시 반쯤 출발한 차량은 약 170m를 이동해 차로를 변경하려다 택시와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려 음주 측정을 마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로 다혜 씨를 임의 동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문다혜 씨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이 구역에 7시간 넘게 주차했는데요. 실은 5분 이상 세워두면 단속 대상이 되는 곳이라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한편 다혜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한밤중에 고개 운전을 하고 역주행까지 펼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30대 여성이었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은 끝까지 거부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SUV를 멈춰 세웁니다. 경찰관이 내려 검문을 하려 하자 SUV가 달아납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 도주로까지 막아보지만 신호도 차선도 무시하고 아예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까지 하며 내달립니다. 순찰차 2대와 택시까지 따라붙었지만 SUV는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도주 SUV는 한밤중 15분 동안 2.5km 정도 난폭 운전을 하며 대전 도심 일대를 희적구동했습니다. 빨간색 정지 신호에 SUV가 멈칫하는 순간 순찰차가 크게 돌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두드려도 운전자가 꿈쩍도 하지 않자 급기야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보거나 저희의 이제 대답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답도 안 했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는 걸리기 싫어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또한 벌금 등에 있어서도 더 중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여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이해한 중국인 여성이 엉뚱한 길로 우회전을 했는데요.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하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연결로를 거꾸로 들어서면서 역주행을 하게 됐는데 7중 추돌 사고가 벌어지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닝 승용차가 도로를 천천히 달립니다. 자세히 보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길, 이른바 램프를 역주행해 들어갑니다. 승용차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까지 들어섰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 6대가 줄줄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1톤 트럭만 4대가 추돌했는데 이 가운데 한 대를 운전하던 70대 남자 운전자가 숨졌고 이 밖에도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포토가 포토를 계속 들이받았어요. 충격으로 포토가 튕겨나가면서 포토가 승용차를 또 들이받고. 역주행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딴 40대 중국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음주나 마약은 아니었고 단순 운전 미숙으로 추정됩니다.
운전자는 70m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이해해 제가 지금 서 있는 고속도로 진출로로 역주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길을 잘못 들어섰어도 멈추거나 차를 돌렸으면 됐는데 무리하게 고속도로까지 들어간 이유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요즘 자전거 타기도 참 좋은 날씨죠. 이런 날씨에는 서울 한강공원에 쌩쌩 내달리는 과속 자전거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서울시가 이런 과속 자전거를 막기 위해서 안전속도 시속 20km를 추진했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강서영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입니다. 표지판 속 안전속도 20km란 안내가 무색하게 시속 27km로 자전거가 빠르게 달립니다. 시속 30km를 넘기는 자전거도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빠르게 달려오는 자전거에 길을 걷던 시민은 화들짝 놀라 도망갑니다. 과속 자전거는 보행자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따릉이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려보겠습니다. 평균 속도 12km로 주행하는 기자의 자전거를 대부분의 자전거가 빠르게 앞지릅니다.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전거 특성상 핸들을 틀었다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서 너무 쌩쌩 지나가서 저희는 즐기러 나온 건데 혹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총 471건. 이 중 과속이 원인인 경우는 65%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 일부 구간의 자전거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자전거는 번호판도 속도 계기판도 없어 규제가 생겨도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경찰의 생각입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뒤에가 안 보이는데 수신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홍보, 교육, 계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모터가 달린 전기 자전거까지 등장하면서 자전거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법제화에 앞서 과속 방지턱과 권고 속도 표지라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시속 200km라고 주장하는 전동 킥보드 주행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국내로 보이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요. 다른 안전장치 없이 헬멧만 쓴 채 차선을 질주해 위험한 모습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제한 속도는 시속 25km지만 문제는 속도 제한을 무시한 채 불법 개조한 전동 킥보드를 사고 파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 헬멧이 소용없어 보인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와 아일리 사이의 따돌림 의혹 논란이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어머니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한이를 보고 무시해라고 말했고 당시 CCTV 영상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뉴진스 멤버 한이 역시 유튜브 방송 중 따돌림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아일릿의 소속사 측은 아일릿 멤버들이 뉴진스 멤버에게 인사하지 않은 적도 없고 매니저도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는데요. 한편 한이는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참고인으로까지 채택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합니다. 두발 자유화 토론을 하는데 두 발이 두 달인 줄 알았다네요. 전국의 초중고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으로 직접 밝힌 사례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오는 9일 한글날의 578번째 도를 맞아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생 문해력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과거에 비해 문해력 저하됐다는 답변이 91.8%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2부 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한다,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알고 있던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디지털 매체 과사용을 1순위로 꼽았고 독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 회동을 가진 한동훈 대표는 자신을 믿고 따라와달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선택하겠다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사실상 첫 회동이라고 할 수 있는 친한계 만찬 모임에는 20여 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20명이 넘는 의원이 모인 건 사실상 세를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김 여사보다는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 대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를 구심점으로 친한계가 현안을 주도하려는 것이란 관측인데 한 대표는 믿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 명분,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에도 참석한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친윤계 중진 권영세 의원은 대동단결해도 부족한 지금 개파 모임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친한계의 결집이 결국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윤한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감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한동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감찰 진행과 함께 법적 조치까지 시사한 한편 이를 키우고 있다는 당내 비판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일 탈당했지만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분이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당원일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당원 신분일 때 이뤄진 일이라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당원 당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결국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직에서 자진 사퇴했고 당 조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의 재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인데요. 같은 사건의 고발장을 받은 공수처는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이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할 경우 고소 고발인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무혐의를 주는 것이 너무나 이게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서 최재형 목사인 내가 기소해도 기소를 돼도 좋으니까. 최재형 목사는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등이 청탁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항고 이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 목사의 이런 요청이 개인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결정서에 이를 담았습니다. 또 김 여사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김 여사가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고장을 접수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수사팀 처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동안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공군은 매년 예비역들을 불러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MBN이 입수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실상은 예비역 장교들을 불러 골프를 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군 일부 부대에서는 현역 간부에게 캐디 업무까지 맡겼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한 공군 정책간담회 후기입니다. 오랜만에 음주 골프라며 점심, 그린피, 저녁 만찬에 기념품까지 받았다는 글도 쓰여 있습니다. 공군의 정책간담회 스케줄표입니다. 정책 관련 브리핑은 30분입니다. 체력 단련이라 쓰여진 골프와 견학,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은 8시간입니다. 공군 정책간담회는 1년에 18번 정도 열렸는데 매 회차마다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가량이 쓰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책정된 예산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참석자의 계급도 일부에 편중됐습니다. 올해 참석자 가운데 장교와 장군 출신은 400여 명, 부사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병사 출신은 아예 없습니다. 일부 부대는 현역 간부에게 예비역들의 골프백을 옮겨주는 임무까지 부여했습니다. 예비역하고 현역 간의 정책 소통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초급 간부 초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이 내려앉고 있다면 정말 불안하겠죠.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공사 중인 부산의 한 지하도로 옆 건물 얘긴데요. 건물이 기울면서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잦은 폭우로 집안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걸까요? 이승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벽면 곳곳에 균열이 갔습니다. 임시로 틈을 막았는데 지난달 폭우 때는 틈으로 빗물이 유입돼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눕다가 갑자기 공사하고 나서부터 쫙 흐르게 간 것 같아요.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 건물과 2m 떨어진 곳에서 땅 및 터널을 뚫는 공사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해당 건물 지하입니다. 터널 공사가 시작된 뒤 천장이 내려앉았고 이후 철제 선반이 보시는 것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좀 불안하죠. 뭐 넘어지다 하면 저야 뭐 목숨 날아가는 거죠. 건물 주인이 전문 업체에 안전 진단을 맡긴 결과 터널 공사로 땅이 가라앉아 건물 한쪽이 기울었다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지난 5월만 해도 A등급을 받았던 지점입니다. 건물주는 강하게 항의합니다. 6개월 사이에 D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면 E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럼 E등급은 건물이 붕괴하는 등급이 되거든요. 시공사 측은 아직까지는 안전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가 확인을 거쳐 공사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보수공사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선 올해 굴착 공사 현장에서만 9차례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 세력, 이른바 저항의 축이 어제 가자 전쟁 1주년을 맞아 이스라엘을 향해 합동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국제사회에 거듭되는 휴전 촉구에도 이스라엘은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은 이어질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1년이 되는 날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가 합동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먼저 하마스가 수도 텔아비브 등의 로켓 5발을 발사했지만 모두 격추됐습니다. 오후 5시 40분쯤엔 후티가 지대지 미사일을 쏴서 시민들이 대피하고 추모식을 준비하던 취재진들이 숨어야 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부터 지속적으로 헤즈볼라는 135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일부 부상자 발생에 그쳤지만 공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وما سيراه العدو أعظم وأقسى بعون الله باتت في غاية الصعوبة وإن المخاطر عليهم تزداد يوما بعد يوم وخلاصة القول 이스라엘은 똑같이 갚아줬습니다. 하마스 미사일의 발사 지점인 칸유니스에 대한 공습을 예고해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했고 헤즈볼라 120여 곳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100여 대의 전투기가 출동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악의 축에 반격할 것이라며 전쟁 지속을 공언했습니다. זוהי מלחמת הקיום שלנו, מלחמת התקומה. כך אני מבקש לקרוא למלחמה באופן רשמי. מאז אותו יום שחור אנחנו בהתקפה בשבע חזיתות.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가 이란 재보복은 내각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이 살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능하고 유약한 정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했고 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 전망과 관련해선 이스라엘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중동 사태의 도화선이 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년에 맞춰 나온 미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극과 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위협을 제거하고 다시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약속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And we dedicate this tree to the 1,200 innocent souls in an act of pure evil on October 7, 2023, who were massacred by Hamas terrorists.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무능함이 중동 전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경우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스라엘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But the nice thing is they're entitled to an attack, and nobody will be upset if they attack because they're entitled because Iran hit them with 187 missiles. 또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해봤고 상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말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하마스와 관련된 가짜 자선단체와 금융기관을 제재하기로 했고 이번 조치로 매월 $1,000만 달러에 하마스의 돈줄을 막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동 사태의 향배가 미국 대선 막판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선 크게 오른 배춧값과 반대로 크게 떨어진 쌀값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조차 이른바 금배추 사태를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쌀값과 한우값이 너무 떨어졌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선 한때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치솟은 배추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 의원조차 정부의 배추값 예측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2,000원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정부는 유난히 긴 폭염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중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너무 이례적인 고언이라. 쌀값 하락을 놓고선 정부가 초과 생산량 통계를 조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송 장관은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쌀값 20만 원 약속도 논란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20만 원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의지죠. 노력하겠습니다. 민생 문제를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내탁 공방은 이번 국감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3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릴까요?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런 전망엔 몇 가지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은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며 3년 전인 2021년 2월 기록한 1.4%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올해 정부 성장률 전망치 2.6%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여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압박은 받을 거고, 연준이 이번에 0.5 정도 내려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목을 잡았던 가계비 증가와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9조 6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하락했고 9월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도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 감안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신중론도 있습니다. 9월 가계대출 감소가 추석 등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일시적 효과일 수 있는 만큼 집값 안정이 보다 확실해진 뒤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9월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한 달 정도 데이터를 보고 10월에 인하를 결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미국의 0.5%포인트 빅컷에도 우리는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걷지 못한 나랏돈이 3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과 과태료 같이 정부가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불납 결손액은 33조 7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돈들의 37.5%는 정부가 5년 넘게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상승한 상승 거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서울의 아파트 계약 중 상승 거래가 차지한 비중은 48.5%였는데 지난 6월부터 상승하다 처음으로 절반을 밑돌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상승 거래 비율이 61%를 넘겼던 서초구는 9월엔 22.2%로 급락했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령층이 심각한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기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고령층은 96만 명을 넘겼지만 85%가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수요에 비해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동물을 축복하는 관행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흔히 관측되는데요. 여기 페루 가톨릭 신자들이 반려동물들을 축복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페루의 수도 리마 사람들이 각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개와 고양이, 새는 물론 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들은 페루의 가톨릭 신자들로 한 수녀원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축복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수도사가 연신 이들의 머리 위로 성수를 뿌리며 관행을 치렀다고 합니다. 오리발을 낀 사람들이 헤엄쳐 바다 거북을 구해냈다는데요. 그물에 걸려있던 바다 거북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콜롬비아 해군과 과학자들이 그물에 걸려있던 바다 거북을 구조해냅니다. 구출한 이 바다 거북은 20살. 꽤 오래 그물에 갇혀 있었지만 건강한 상태였다는데요. 바다 거북종 중 하나인 올리브 리들리로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다 거북종 중에서 가장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풀어주기 전에 과학자들은 이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기구들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매년 수백 개의 열기구가 미국 뉴멕시코주 하늘에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떠오르는 열기구들을 바라봅니다. 이곳은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열기구 축제가 매년 개최되는 곳입니다. 올해는 52년째를 맞이한 행사였는데요. 올해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개막 행사가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열기구는 기온이 낮을 때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온난화로 해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기구를 띄우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명령어만 입력하면 되는 AI 동영상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편집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데 미국과 중국의 다른 업체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연을 손에 쥔 여자아이가 해변을 따라 뛰어갑니다. 실제 촬영본 못지않은 현실성과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 영상입니다. 해변, 연, 노란색 티셔츠, 햇볕 등을 입력하자 관련 개념을 학습해온 AI가 명령어에 맞게 16초 분량으로 구성한 겁니다. 증명사진을 넣으면 AI가 사진 속 얼굴을 본따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글로벌 빅테크인 메타가 AI 동영상 프로그램인 무비젠을 개발했는데 내년쯤 인스타그램에서 일반 이용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짧은 동영상 쇼츠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평범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영상 제작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AI 영상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해 2030년에 2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 메타까지 가세하며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오픈 AI가 소라를 공개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후 구글과 중국 화이쇼우 등이 앞다퉈 자사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면 동영상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1인 콘텐츠는 물론 영화나 드라마 편집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딥페이크와 같은 가짜 영상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존 영상 관련 종사자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산하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하는 데다 문체부에는 체육 종목 단체장의 승인 권한도 없는데 승인 불허가 가능한 걸까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는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피파의 각국 축구협회 독립성 보장 규정을 의식한 듯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축구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만약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회장을 바꿔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브라질 법원이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나왔다며 호드리기스 회장을 해임하고 신임 회장을 뽑으라고 판결하자 피파가 브라질의 국제대회 출전권 박탈을 경고해 호드리기스 회장이 복직된 바 있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피파가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의례적인 절차로 평가했지만 피파 입장에선 사선 승인 불허 발언 등을 정부의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목 단체장을 인준할 수 있는 권한도 문체부가 아닌 대한체육회에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승인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감독 권한을 행사해 정몽규 회장의 사선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힌다는 가을의 5번째 절기 한로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천안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아 시야가 무척 답답하고요. 김포와 원주, 광주와 사천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는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40mm, 영남 해안은 오늘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 차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2.8도, 안동은 13.6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 24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 내륙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